얼마 전 업비트 해킹 사건으로 인해 비트코인 출금이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며칠 불편했던 사건으로 끝났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깊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아주 불편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내가 거래소에 맡겨둔 자산은 과연 내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평소 이 질문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열면 잔고가 보이고 매수 버튼과 매도 버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팔 수 있을 것 같고 숫자가 내 계좌에 찍혀 있으니 내 자산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출금 버튼이 막히는 순간 그 착각은 아주 빠르게 깨집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은 내가 통제하는 자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은 내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은 비트코인 자체가 아니라 거래소가 허락한 접근 권한입니다. 출금이 허용되는 한에서는 내 것처럼 보이지만 출금이 막히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내 자산이 아닙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이번 업비트 사건은 단순한 해킹 이슈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더해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규정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즉 FIU로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지 못한 거래소 앱은 구글 플레이에 게시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얼핏 보면 행정 절차 하나 바뀌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시장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상당히 무거운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서 한국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은 사례가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활용해왔던 구조, 즉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옮기고 다시 개인 지갑으로 이동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통로가 사실상 차단된다는 뜻입니다. 당장 오늘이나 내일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분명한 변화이며 이 변화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만약 정말로 해외 거래소 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남는 선택지는 거의 하나뿐입니다. 업비트나 빗썸 같은 국내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을 등록하고 정해진 절차를 모두 거쳐 출금을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지 않습니다. 주소 등록, 지갑 소유 검증, 대기 시간, 추가 인증 절차까지 거쳐야 하고 그 과정 하나하나가 모두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 말은 곧 내 자금의 이동 경로와 규모가 국가 시스템 안에서 거의 완벽하게 추적 가능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출금 수수료 문제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출금 수수료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인증 절차와 제한 시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데 드는 부담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그래도 나는 반드시 개인 지갑으로 옮기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다수의 비트코인은 거래소 안에 머물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국가는 비트코인을 정말로 금지하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선택지를 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흐름을 정합해보면 국가는 비트코인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개인 지갑으로 이동하는 모든 경로를 하나씩 좁혀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이어집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비트코인을 어디까지, 어느 수준까지 규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 제 개인적인 예측과 생각을 차분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이니 참고용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트코인을 가장 강력하게 규제했던 나라, 중국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은 비트코인을 전면 금지했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하루아침에 비트코인을 불법으로 만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매우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비트코인의 유통 경로를 하나씩 제거해 나갔습니다. 중국은 2013년 비트코인이 금융 시스템 안에서 돈처럼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과 결제망부터 차단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은행과 업비트나 빗썸 같은 거래소 간의 모든 연결을 끊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즉, 원화 마켓 자체가 사라진 것과 같은 효과였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거래소는 위안화 마켓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코인과 코인 간의 거래만 제한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비트코인 보유 자체가 불법이 아니었고, 개인 간 전송 역시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비트코인을 없앤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현금으로 바뀌는 출구를 막은 것입니다. 출구가 막힌 자산은 사실상 유동성을 잃게 됩니다. 만약 이 수준의 조치가 한국에서 시행된다면 가격과 상관없이 많은 투자자들은 손해를 감수하고 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후 2017년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거래소 등록 자체를 중단시키고 기존 거래소들을 폐쇄하는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거래소들은 폐쇄 공공지를 내거나 해외로 이전했고, 중국 내에서 합법적인 거래소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채굴을 불법으로 규정해 전면 금지했고, 더 나아가 P2P 거래를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 관련 활동을 불법 금융활동으로 명문화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중국은 은행 차단, 거래소 정지, 채굴 금지, 거래 전면 불법화라는 순서로 비트코인을 규제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를 공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신 유통과 사용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사실상 통제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지금까지의 흐름을 바탕으로 제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달리 현재까지 은행 실명 계좌를 허용하고 있고, 원화와 가상자산의 교환도 합법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역시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 관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즉, 전면 차단보다는 철저한 신원 확인과 기록, 그리고 감독을 통해 관리하고 세금을 걷겠다는 전략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규제 방향은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감독과 추적의 강화, 다른 하나는 세금입니다. 국가는 이미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즉 거래소와 은행을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와 트래블 룰은 지금보다 훨씬 강력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는 비교적 큰 금액 위주로 관리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소액 거래까지도 감독 대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 앱 차단 역시 이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환율이 급등하거나 국가의 통제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을 통한 자본 유출을 국가 차원의 문제로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음은 세금입니다.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는 사실상 확정적인 수순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저는 여전히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두기보다는 개인 지갑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거래소와 은행은 통제할 수 있어도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를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개인 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은 거래소에 있을 때는 불가능한 선택지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탈중앙화된 자산,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자유의 돈.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에 보관하는 것은 단순한 투자 전략을 넘어 점점 불확실해지는 세상에서 나와 가족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환율 불안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공존하는 시대에서 비트코인은 하나의 구명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규제 환경 속에서도 각자의 상황에 맞게, 그러나 구조를 이해한 상태에서 현명한 선택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더 나은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비트코인을 규제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